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교육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강재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얘기는 기존에 이제 비타민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항산화, 항염, 항종양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인 형태의 비타민 C인 앞타민 C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거를 제가 한 연구들, 그 다음에 항산화 전략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소재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순서는요, 비타민 C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마우스는 하루에도 6g 이상의 비타민 C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동물 모델이 이제 글러너카 마우스가 뭔지,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의 어떤 질환, 그 다음에 건강 증상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 스승님인 이영재 교수님은 메가도즈 신봉자시고, 뭐, 일부 분들한테 효과가 있기도 한데, 또 일부 분들은 꼭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뭐 이거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타민 C의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앞타민 C하고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그 첫 번째 연자인 김윤성 교수께서 주로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김현정 교수라고 경희대 교수님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돌아가시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요, 비타민 C는 좋은데 비타민 C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뭐냐,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타민 C가 뭐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비타민 C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효과를 항산화, 항염, 항종양에 있어서 어떠한 그 기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저 약장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신뢰감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타민 C는요, 원래 우리 몸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간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비타민 C가 완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글루라고 하는 효소예요. 이 효소인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영장류나 얘는 기니피그입니다. 이게 글루 효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포도당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C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꼭 채소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사람이 만들다가 없어지고 동물들은 만드느냐? 사실 사람 같은 경우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전적인 어떤 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뭐 필요가 없어서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건 아직까지도 잘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 C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때 있어서 항상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느냐. 일단 15세기, 18세기 괴혈병. 선원들이 보통 한 2, 3개월, 뭐 길게는 1년 동안 항해를 나갈 때 잇몸에 출혈이 생기면서 죽는다는 거죠.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1700년대에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영국 군의관이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걸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임상을 6개를 나눕니다. 사이다, 황산, 식초, 바닷물, 그 다음에 오렌지, 레몬. 그랬는데 오렌지하고 레몬만 준 사람들은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골골대는 거였죠. 그래서 이 오렌지하고 레몬 속에 뭐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오렌지하고 레몬의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가 있으니까 앞으로 항해 나갈 때에는 꼭 오렌지나 레몬즙을 싣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국의 이제 해양법에 명시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오렌지하고 레몬이 비싸니까 그때 이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때문에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게 라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임즙을 싫어야지만이 출항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라임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됐고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 무시할 때 조금 약간 어눌하고 이러면 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레몬이든 오렌지든 라임즙 속에 있는 뭔가가 계열병을 회복시켰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원인 물질을 찾아봤겠죠. 찾아봤더니, 이게 뭔가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는 뭔지 모르지만 수용성 어떤 인자다라 해서 수용성 이제 C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뭔지에 대한 그 규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게오르그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구조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킹스라는 사람도 이게 계열병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밝히면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게오르기하고 그다음에 하스워스는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고 그러니까 비타민 C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둘이나 나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는 식물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학적 합성이 시작이 되면서 1970년대에 비로소 이제 비타민 C가 대중화가 되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이 중요한 인물이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지금도 미국 오레곤 대학에 가면 라이너스 폴링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분은 노벨상을 2번을 받았는데 노벨상 2번을 받은 게요. 이게 비타민 C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백질 구조에 대한 걸 하나를 받았고 또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비타민 C하고 뗄래뗄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 때문에 이제 비타민 C 열풍이 막 불었죠. 메가도즈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감기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거는 경구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정맥으로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정맥 주사의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쭉 진행돼 나오다가 비로소 이제 2000년 이제 10년도 이제 후반 쪽에 아타민 C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 비타민 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산화 억제와 관련된 걸로 해서 이제 아타민 C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뇌신경 연구까지 확대돼서 김윤성 교수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데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비타민 C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비타민 C가 뭐냐, 그리고 주로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드리면, 비타민 C는, 딴 말로는 아스콜빅 액시드라고 얘기하고요. 수용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인 두 가지의 비타민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인데 우리는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거고, 피 속에는 50에서 70, 단위를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마이크로몰이라고 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뇌의 우리 혈중 농도의 약 10배 정도의 100배의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나 간이나 그다음에 심장 이런 데에도 10배에서 그 다음에 20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산소를 많이 쓰는 곳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산소를 많이 쓰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목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여기에도 뇌와 거의 필적할 만큼의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산화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비타민 C, 완전히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러한 비타민 C인데 이게 산소하고 만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타민 C를 사가지고 처음에 깠을 때는 하얀데 좀 놔두면 노랗게 변하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비타민 C가 원래 상태에서 산화 상태로 가면서 색깔이 변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변화된 걸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화가 되더라도 항산화 과정에는 계속 반영하는데 정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얀 걸 드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항산화 체계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얘 혼자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E라고 하는 게고 또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얘가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 얘는 산화가 되거든요. 산화가 됐을 때 비타민C가 얘를 다시 강력한 항산화제로 바꿔줘요. 그럼 그 과정에서 비타민C가 또 산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또 비타민E가 또 바꿔주고, 그러니까 얘네 셋이는 서로 바꿔주면서 각자를 강력한 항산화제 또는 효과적인 항산화제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옥시던트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중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E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도 항상 같이 드시는 게 좋다. 그게 여기서 핵심이고요. 그래서 전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 방패로서 비타민C 기능은 이런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한 연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활성산소 제거하는 부분, 염증 감소하는 부분.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NK세포나 이런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를 보호하면서 결국은 세포의 DNA를 보호하기 때문에 암세포로 가는 과정도 돌연변이 과정도 막아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C 식품랭킹 1위는 오렌지가 아니다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이 뭐가 있을까? 레몬하고 오렌지는 거의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10위하고 12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1, 2, 3위가 가려져 있는데 3위가 살짝 나왔었죠. 저거 퀴즈 내려고 했었는데 주황색이고 높고 빨간색이고 주황색이 높고 빨간색이 낮다. 예, 정답은 파프리카입니다. 그럼 이제 2위하고 1위를만 가지고 할 텐데 아시는 분 손 들고 대답을 하시면 정답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앞타민C하고 앞타민C 마스크팩을 상품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2위는 오렌지 약 4배입니다. 과연 어떤 과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오렌지의 4배. 굉장히 좀 힌트가 좀 그렇죠?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예? 라임이요? 아닙니다. 라임은 오렌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 고추요? 고추 있잖아요. 파리고추도 있고. 블루베리? 베리 종류는 딸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사과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4에서 5mg 정도입니다. 100g당. 우리나라 과일 아닙니다. 예? 구아바? 구아바 말씀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저기 상품 갖다 드리세요. 예, 2위가 구아바입니다. 오렌지 약 4배 정도 됩니다. 상품은 앞타민C 한 달치하고 그 다음에 앞타민C 마스크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위는 과연 뭘까요? 4글자고요. 자연계에서 최고로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예? 아세로라. 예, 정답입니다. 아세로라입니다. 예, 이게 100g당 1678mg을 자연계 최고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몬하고 오렌지에 비타민C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얘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딸기가 더 많고 키위가 많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고추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추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비타민C를 쉽게 고추 종류 다 있죠. 오이고추, 꽈리고추, 청양고추, 풋고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퀴즈인데요. 자, 이제 왼쪽에 이 지금 비타민 종류가 쭉 13종이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결핍되기 쉬운 순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을 많이 안 쬐면 결핍이 되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채식주의자, 동물성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한테 많이 결핍되는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B12고, 비타민 B9이라고 하는 거 폴릭엑시드 엽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신하면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건 뭐냐, 우리 몸에 저장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타민 A라고 하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이고,
비타민 C가 이제 5번째인데, 왼쪽은 과연 결핍 순서예요. 그럼 오른쪽은 과연 뭘까요? 이거 제목이 없죠? 제목이 안 나타나는 게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과연 뭘까요? 아시는 분? 못 맞추시면 상품은 제가 갖습니다. 흡수요? 흡수. 흡수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몸안에서 만드는 거요? 만들지 못하는 건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만들기도 해요. 만들기도 하는데 비타민 C는 못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과연 뭘까요? 예? 몸은 스스로 재생이요. 비타민 C는 스스로 재생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가요? 자, 오른쪽에 뭐가 있죠? 사망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이거 슬라이드의 제목은 뭐냐면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C는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결핍됐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타민 C는 5번째 정도로 결핍이 되지만 결핍됐다가는 결국은 사망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비타민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형 티아민도 이제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핍 순서를 놓고 보면 비타민 C보다도 결핍되는 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결핍이 되면 일단 생명하고 직결된다.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